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 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여야 대표 회담 공식 의제를 갖고 여야 대표가 만난 건 참 오랜만이라고 해요. 뭐 큰 틀에 뭐 합의를 본 것은 아닙니다만 여야 대표가 만났다는 점에서 되게 긍정적인 평가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보세요? 실질적으로 뭐 극단과 대결의 정치가 지금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데 조금이나마 대표들이 모여서 두 가지를 가지고 경험의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는 민생 우선, 민생 우선, 그다음에 정치 복원. 이 두 가지였거든요. 그거 일정한 부분은 또 나름대로 민생과 관련돼서는 뭐 8개 합의문 속에서 제일 먼저 민생과 관련해서 공통으로 공약한 거를 추진해 나가는 협의기구를 만들자고 했으니까 그건 나름대로 뭐 그동안 보지 못했었던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다만 왜 11년 만에 여야 대표가 만날 수밖에 없었나요? 그만큼 야당 대표는 힘이 있어서 괜찮은데 특히 집권당의 여당 대표 같은 경우는 좀 한동훈 당 대표는 크게 한 3가지 쪽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첫 번째가 대통령과 조율 없이 입장을 바꿀 수 있나요? 그게 가장 큰. 그래서 지금 최상병 특검 문제 나오죠. 의대 증원 유예 문제도 자기가 모든 걸 주도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고요. 내가 처지가 좀 그렇다, 당내 상황이 어렵다라고. 그런 게 같은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 원외고 그리고 원내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주도를 해서 가기 때문에 또 추경호 원내대표는 또 친윤이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의 그런 그 평가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작년 12월 26일 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정치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뭐 9달도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 변동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만나서 물꼬를 트고 뭔가 국민들에게 특히 의미가 있었던 거는 오늘이 국회 개원했잖아요. 정기국회 개원 직전에. 그렇군요. 어저께 만나서 서로 같은 합의를 하고 뭔가 새롭게 변화한다는 데 대해서 의기투합이란 말을 썼어요. 한동훈 대표가 지켜보겠습니다. 얼만큼 약속을 지키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마 관심을 가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두 대표 역시 아침 회의 때 긍정 평가를 했고요. 김형준 교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양당의 또 대선 주자로 꼽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득실을 또 물어보는 또 라디오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준석 의원은 한 대표가 더 득이었다라고 하는 반면에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대표에게 득이었다라고 또 평가를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득이 더 많았겠죠.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저는 잘한 일이다. 굳이 두 사람의 누가 더 점수가 나오는 회담이었냐는 것은 정말 뭐 독인 객인 50보, 51보 이야기하는 거랑 다름없고 중요한 건 근데 이 대목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만남 자체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만큼 의식을 한 것이고 누구를 국민을요. 그다음에 이제 소통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민생 이야기를 또 추석 명절 앞두고 준엄한 국민들의 시선이 의식되는 것이거든요. 민생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는 이 다음 만남 또 그 다음 만남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첫 만남만 놓고 보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그런 표현을 한 것은 그래도 한동훈 대표의 시계는 빨리 가고 있다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만나야죠. 그럼 오히려 더 느긋한 사람은 이재명 대표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첫 만남은 그렇다 치지만 중요한 건 별로 손에 잡히는 성과는 없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만남, 세 번째 만남은 이제 말 그대로 손에 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한동훈 대표도 사실 첫 만남보다는 두 번째, 세 번째 만나보면 이제는 누가 더 유리했는지가 뚜렷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뭐 자주 만나기로 했다고 하는데 뭐 일정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두 대표가 두 사람이 40분 가까이 만났다고 해요. 단둘이. 왜냐하면 이제 정책위원장하고 수석 대변인이 이제 합의문 작성한다고 발표문 작성한다고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 40분 동안 무슨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가장 큰 얘기는 실제로 보면은 이제 민생과 관련된 얘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한동훈 대표는 우리 추론을 해보면은
민생 우선이 되려고 하면은 정치가 복원돼야 되는데 이렇게 여야가 무한 정쟁으로 가는 경우에는 결국은 정치 복원이 어렵지 않겠느냐.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 이 민생을 한번 살려보자라는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보는데요. 다만 뭐 정례화보다는 이제 수시로 만나자고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잘 됐느냐 못 됐느냐 관심을 갖는 거는 10월이라고 봅니다. 10월이 1차 변곡점이 될 거라고 좀 봐요. 왜냐하면 아니 모두 발언에서 이런 말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국민의힘은 받아들이겠다. 그러니 민주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여라고 압박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전국은 급속도로 경색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주도권을 다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강경한 노선으로 갈 수밖에 없고 심한 경우에는 뭐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 뭐 탄핵 얘기도 막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느냐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 저는 8개 항목 중에서 합의 중에서 4번째 항목을 굉장히 관심 있게 잠깐 더 봤어요. 보여주실래요? 그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기구요. 민생공통기 협의기구지만 4번째가 뭐였었냐면은 반도체 산업 그리고 AI 국가 기간 전략망 확충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이게 얼마나 바람직한 겁니까?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하반기 경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뭐 미국이라는 데는 반도체 지원법 통해서 얼마나 많은 또 AI와 관련된 집중적으로 이 반도체 산업, AI 산업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서로 협력 관계가 만들어지면 대통령을 포함해서 3사람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이 의제와 관련해 가지고. 왜냐하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신의 그 선언가 취임사에서 과학과 기술을 통한 성장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얼마든지 공감대가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국민 모두가 바라보는 이런 4번째 합의문 같은 데서 의미 있는 성과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이번에 만남이 내실 있는 성과로 갈 수 있는 나름대로 시금석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결실을 맺어야 할 텐데 그게 이제 2차, 3차 회담에서 나오는지를 봐야 한다. 특히 오는 10월에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 1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가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계세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면책특권 관련해서 발언이 나오니까 상당히 불쾌한 그런 표정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검찰 독재 상황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10월이 변곡점이 될 수 있을까? 물론 그럴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제 1심, 2심 또 뭐 선고가 1심이겠죠. 먼저 내려질 텐데 공직선거법과 위정교사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인데 저는 더 중요한 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점에 10월 11일 시점에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또 한동훈 대표의 차기 대선 후보로서의 경쟁력,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지지율. 우리가 항상 한국갤럽이나 리얼미터를 통해서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민주당은 검찰의 탄압이 재판부에까지 영향을 줬다까지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저는 이 사법적인 부분도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식으로 전개돼 나가느냐 또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 모멘텀을 잡는지 여부. 그래야만이 국민 여론상으로는 저건 문제 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가 더 가중돼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시점에 10월과 11월 말 그대로 이제 명절, 추석 명절 이후에 국민들이 민생을 평가하는 시점입니다. 그때 그 평가가 대통령의 지지율,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지지율, 한동훈 대표의 경쟁력 부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또 당 지지율도 함께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에게 한동훈 대표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모두 발언에서 한 이야기 중에 그 재판 결과 승복하자 관련 발언이 있었는데 회의 때는 그런 내용을 안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죠. 지금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이제는
변화보다는 상수가 돼버렸어요. 예. 지금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상당히 20%대 아주 밑으로 떨어진 네. 23%가 나왔고요. 오늘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2년 만에 예. 30%대 밑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돼서 얘기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예. 아마도 굉장히 힘들 거라고 좀 봅니다.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 간의 차이가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아요. 예. 지금 리얼미터에서는 국민의힘 지지도는 떨어지고 네. 그리고 민주당 지지도는 조금 높아진 부분도 있지만 예.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뭐 국민의힘이나 네. 민주당이나 지지율이 거의 오차 범위 내에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예. 이러한 지지도에서의 변화가 뭐 9월달, 10월달에 갑작스럽게 나올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리얼미터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이 32.8,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2.2예요. 네네. 지금 이제 오차 범위를 벗어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이번 주 조사 결과입니다. 그럼 리얼미터에서는 지금 예. 오차 범위를 벗어났지만 네. 한국 갤럽이라든지 또는 다른 MBS 같은 조사에서는요? 조사에서는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이렇게까지 나타나고 있지도 않고 있고요. 예. 실 엄밀하게 따지면 민주당 지지도가 상당히 높은 것은 오히려 정상적으로 봐야죠. 왜냐하면 예. 아니 뭐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렇게 압승을 했었던 민주당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거는 어떠한 특정한 세력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이 아니라 네. 여야 모두 두 정당이 엄밀하게 따지면 다 뭐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고 해도 할 정도로 예. 이거를 회복을 하려고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다른 모습으로 민생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또 좀 지나고 나서 뭐 여러 가지 특검이니 탄핵이니 이런 걸 가지고 또 특히 입법 포퓰리즘을 가지고서 이 문제를 끌고 간다고 한다면 변한 게 거의 없지 않느냐. 예. 그런 우려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또 모두 발언에서 한 이야기가 있었죠. 계엄 준비설 이야기인데요. 키워드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어제 이 계엄 준비설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한동훈 대표는 야권의 계엄령 준비설을 공식 석상에서 언급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한 대표에 이어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의 오늘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이거 우리나라 얘기 맞습니까? 여기서 계엄을 준비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모르게 지금 대통령께서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까? 만약 그렇다면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근거를 제기해 주십시오. 너무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일종의 뭐 내 귀 속에 도청장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랑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거짓말이라면 이건 국기문란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국민이 계엄령을 걱정하겠습니까? 주술적 비상식이 루틴인 정권 아닙니까? 비상식적 사고와 현실 부정, 경로, 고립으로 나타나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이상 심리 상태에 대한 국민의 관찰과 진단, 극단 상황 예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료 대란의 본질은 정권 대란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어제 모두 발언에서 한 이야기, 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자꾸 되고 있고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거 완벽한 독재국가 아닌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또 공방이 저렇게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건 민생 회담을 분명히 일요일 가졌거든요. 네. 거의 2시간 가까이. 그런데 돌아섰더니 다시 또 진영 간 대결 구도, 예. 정쟁 이슈가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저는 이 회담을 어떻게 보냐면 말짱 도루묵이다. 어느 상황이든 예, 말짱 예. 도루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 계엄령과 관련된 것은 대통령의 인사와 또 수사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인사라는 것은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인 것이고 예. 또 수사라는 것은 김건희 여사 수사인 거죠. 예. 그러니까 상황이 윤석열 대통령이 안 좋아져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더 수사하고 더 진전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에 가까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계엄령을 선포해서 수사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반발 세력들을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어불성설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령이라는 걸 꺼내는 이유는 뭐냐면 더 극한 대치 국면, 대결 국면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민주당의 의도와 또 속내가 깔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 무엇을 지적하고 싶은 건지. 근데 짧게 말씀드리면 계엄령은 뭐 선포되기도 어렵거니와 계엄령을 선포한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제적 가반 이상이 또 바로 해제를 선택하게 되면 바로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말짱 도루묵 현상. 그러니까 민생회담을 했지만 다시 또 한동훈 대표도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쟁 이슈 또 진영 간 대결 구도로 되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 의원이 헌법 77조 4항 5항을 모를까요? 그게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분명히 압니다. 지금 배수정이 얘기한 식으로 우리나라 헌법 77조에 대통령이 개헌 권한이 있고 다만 그럴 경우는 즉각적으로 국회에 보고해야 되고 국회가 과반수 이상을 요구할 경우는 해제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실효성이 헌법 77조에 나와 있는 77조 4, 5항입니다. 자, 분명히 그 사항인데 불구하고 저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명분 쌓기용이다. 그만큼 이렇게 계엄령을 준비할 정도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를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그런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해석할 수. 자,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계엄령을 준비한다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 의원이 간첩 행동을 하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 그 말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근거 없는 말 난리가 날 거려. 말을 할 때는 그 나름대로 이게 엄청난 파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야 되지. 하고 싶은 말 막 해버리고 그것도 여야 대표회담을 하는데 모두 발언 속에서 이러한 계엄 관련된 발언을 나온 걸 보고 참 민주당이 정말 민생을 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정치 복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 속에서 질타할 수밖에 없다. 이제 뭐 조금 전에 우리가 무색하잖아요. 이제 뭐 여야 대표 회담이 나름대로 좀 성과가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저런 식으로 해서 계엄과 관련된 이게 이번만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 민주당이 계엄과 관련된 무슨 뭐 습관적인 그 병이 있는 게 2016년도 11월 18일 날 추미애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한 정당입니다. 기무사가 계엄과 관련돼서 했다. 지금 어떻게 됐죠? 대통령이 해외에서 직접 지시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수사하라고.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만 괴담 정치를 통해서 선동하고 자기네 핵심 지지층의 결집을 위한 거로만 간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뭐 아무리 국회 의석을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바로 부메랑이 돼서 민주당한테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표현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계엄령이라는 것이 아주 강한 표현. 또 그 이전에는 전당대회에서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살인자 발언이 나와도 극한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이 총선에서도 압승을 했고 또 이재명 대표 체제는 더 굳건해졌습니다만 정치에서는 용어가 참 중요합니다. 오히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계엄령의 속뜻은 바로 인사와 또 수사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사조. 이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비판을 또 지적을 하면 되는 부분인데 이걸 이제 계엄령을 가져다 와 버리면 이건 본질이 흐려지는 상황 바로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평가를 들었고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정치 보복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정치 보복 수사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야 오늘 입장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희 앞에서는 휴대폰까지 반납하면서 황제 출장 조사를 한 검찰이 야당 인사들과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 앞에 평등을 주장합니다. 사람에 따라 법 적용이 수시로 바뀌는 것은 검찰 수사가 얼마나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며 편의적인지를 보여줍니다. 검찰의 전직 대통령을 향한 정치 보복은 전형적인 망신주기이자 국정 실패에 대한 국민의 여론과 관심을 돌리려는 눈속임 공작 수사입니다. 대통령이 퇴임 후 수사를 받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지만 법률과 규정에 입각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정당한 수사를 중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초기 전직 대통령 두 명이 구속되고 숱한 보수 진영 인사들이 구속당할 때 민주당은 적폐청산이라며 열광했습니다. 여당일 땐 적폐청산, 야당일 땐 정치 보복이라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에 공감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네, 여야가 지금 충돌하고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책기구까지 구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저 말 속에서 저 박찬대 의원 얘기를 들어봤지 예. 않습니까? 다른 민주당 의원도 똑같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적폐 수사는 그러면 정치 보복이죠. 저런 논리라고 예. 따진다고 한다. 100% 정치 보복이에요. 그런데 그걸 정치 보복이 자꾸 적폐청산이라고 말을 바꾸고 있는데 예. 이게 실은 이 검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을 하더라는 게 아니라 예. 문재인 정부 때에 시민단체가 고발한 겁니다. 그걸 검찰이 지금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다만 예. 빨리 즉각적으로 조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참 의아하게 생각을 해요. 네네. 지금 한참 시간이 흐른 거 아니겠습니까? 예. 2021년이면 그래도 벌써 2년이 넘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그 민주당이 전부 다 그 나름대로 공격을 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희 여사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전부 다 모여서 또 옹호합니다. 예. 민주당 의원 37명이 모여서 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보복 수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부분에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6년도 11월 20일 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때문에 최순실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예. 검찰 조사를 대통령이 처음에 거부했어요. 그랬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검찰의 진실 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피의자로서 예. 방어를 하려고 하는 거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 검찰은 대통령이라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 그러면서 즉각적인 강제 수사를 촉구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럼 자신과 관련된 거라고 이거 그대로 얘기하면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우할 것이 아니라 예.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되는 거예요. 자기 말대로 하면은. 그래서 이것이 당당하다면 의원들 불러다 놓고 뭐 정치보복에다 하지 말고 본인이 수사 받으면 됩니다. 예. 부인과 함께 관련돼 있다고 한다면 즉각적인 강제 수사를 촉구한다는 이유는 뭐냐? 증거인멸 때문에 그랬었어요. 예. 조국 당시에 지금 뭐 대표가 됐지만 예. 조국이도 그때 뭐라 그랬냐면 즉각적인 강제 수사 해야 된다 그랬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에 나와 있는 사항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법치를 바로 세운다는 것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나름대로 조사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주지검이 좀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문 전 대통령 부부 계좌 수사도 지금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8월 20일 날 임종석 전 비서실장 검찰에 출석을 했고요. 또 8월 31일 조국 대표도 검찰에 출석해서 지금 조사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 전 대통령도 곧 소환 조사를 받는 것 아니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예. 지금 조국 대표 보니까 대통령 부부 각종 비리 덮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전직 대통령 수사를 3년째 계속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표현했어요. 이 대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은 냉철하게 또 그리고 법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렇게 다뤄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뭐 감정으로 정치적으로 흥분해서 다룰 사안은 전혀 아닌 것이고 예. 법 앞에 성역이 없는 것 분명하죠. 예. 그리고 또 핵심은 이 부분이죠. 사위와 관련해서 문 전 또 대통령의 전 그렇습니다. 사위죠.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고 예.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해서 기관장
직이 부여됐다라는 것과 예. 또 전 의원이기 때문에 물론 그 이전에도 전직 의원이었지만은 예. 공천과 관련이 되니 합리적 의심입니다. 네네. 또는 이제 구체적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 또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해 충돌이 있느냐.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무원에 영향을 줬다고 하더라도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네. 중요한 건 핵심은 이거죠. 여기 시결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네. 일정한 시간 내에 이 수사가 빨리 구체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구체적인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일정한 시간 내에 진행이 안 되면 이게 욕보이기다. 예. 그다음에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일파만파로 보도되고 알려지면은 결국 치졸한 보복이다. 이런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이거 어느 정도 정황이 나왔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빨리 수사를 내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발표를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이나 예. 조국 전 대표가 왜 검찰에 소환됐죠? 조사를 왜 받죠? 예. 자, 팩트만 얘기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2017년 8월 달에 지금 얘기하는 중진공 이사장 임명 이사장 당시에 보니까 부적격하다라고 하는 것이 보고가 올라갔다. 예. 근데 왜 부적격자에도 불구하고 임명됐고 더 나가서 그분이 항공업계에 전혀 경력이 없는 사람이고 더 나가서 노무현 대통령 전 사위가 말씀하는 거죠. 더 나가서 임명되기 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포함해서 예. 다혜 씨에게 일정한 나름대로 생활비를 준 거가 예. 확인된 사항이잖아요. 네. 그리고 2억 2,350만 원 정도로 예를 들어서 그 전 사위 서 씨한테 예. 줬다는 것은 팩트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대법에서는 이러한 특혜에 관련돼서는 다 이거를 부정으로 판결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자꾸만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 문재인 정부 때 했었던 모든 적폐수는 다 정치 보복이에요. 이제 그런 논리로 갈 수밖에 없다. 예. 그런 면에서 지금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만 시점이 한참 지난 다음에 했기 때문에 정치보복이라는 논리에 대해서는 성립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문재인 정부 때 고발된 사건인데 이게 수사가 왜 이렇게 늦게 진행된 건가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지금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이 지금 얼마나 걸렸죠? 4년 이상 걸린 1심 뺏기 판결이 안 나왔어요. 예. 재판 지연에 관련돼서는 수없이 많은 부분에서는 침묵하고 있고 검찰이 좀 시간이 늦게 한 거는 그건 정치 보복이에요. 그런 논리가 성립이 예. 됩니까? 지금 문 전 대통령의 자녀 태국 이주하면서 이제 부정지원 사건이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이제 검찰이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검찰에서 이제 그 의혹을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고 관련된 혐의 의혹을 받는 내용은 뭐냐면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예. 타이 이스타 젯의 전무로 취업하죠. 예. 전무로 채용이 된 건에 대해서 말 그대로 그 뒤에 대가성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직을 부여받았고 또 심지어는 2020년 예. 공천과도 연관성이 있는지 2020년 4월에 이제 출마를 하죠. 그렇죠. 예. 이 연관성과 관련된 의혹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윤석열 대통령도 설명을 했지만 뭐 전직 대통령이나 예. 또는 영부인에 대해서는 또 다양한 수사 방식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소환도 있을 수 있고 서면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해 충돌 여부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면 되는 것이고 예. 이 소환 조사를 받은 조국 대표도 사실은 예.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체적인 근거를 적시해서 예. 법적 위반 여부를 검찰에서 판단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이제 종합적으로 발표가 돼야 되겠죠.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이명박 대통령 BBK 사건과 관련돼서 수사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2013년 2월 달에 퇴임했어요. 예. 그럼 2017년 지나고 나서 수사가 나면 5년 후에 지어진 거가 민주당의 논리라고 하면 100% 정치 보복이죠. 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만 그런 식으로 해서 피해가려고 그러지 말아라. 예. 사실을 사실대로 이게 지금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자꾸만 수사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얘기하는 그 논리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당시 청와대에서는 통상적인 청와대 인사 절차에 따라 추천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뉴스 속보가 들어와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대통령실 조금 전에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 계엄령 관련해서 이제 모두 발언 때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 계엄 괴단 확산 날조 유언 비어다라고 하면서 이런 생중계로 이런 공당의 대표가 계엄설을 유포한 사실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노림수가 탄핵을 빌드업하는 과정이 아니냐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 대표직을 걸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근거 없는 계엄론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왔네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아쉬운 거는 예. 민생에 대한 것들에 대한 기대가 많은데 예. 자꾸만 저렇게 계엄에 관련된 거라든지 또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예. 문제 이게 정치 현황으로 가버리면은 민생이 죽어버리잖아요. 예. 가뜩이나 어려운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오늘 방송에서 지적한 부분들이 있어서 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어떤 네. 발언 내용에 관련돼서는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그리고 이태원 참사 관련 김광호 전 서울청장이요. 네, 지금 금고 5년 구형, 검찰이 지금 구형을 했네요. 예. 검찰이 오늘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결심 공판에서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청장 참사 이전부터 인파 관리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여러 차례 받았는데도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지 않아서 사상자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인파가 집중되는 혼잡한 상황에서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건 상식으로 법이 부여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 김 전 청장이 인파 집중으로 인한 위험을 인식했어야 하는데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인식하지 못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면서 준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금고 5년 구형 나왔습니다. 자, 지금 대담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문 전 대통령 수사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나온 지지율 분석을 좀 해볼까요? 네, 여론조사 잠깐 보여주세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자, 보겠습니다. 29.6%, 부정평가 66.7% 이렇게 나왔고요. 또 보여주세요. 정당 지지도 볼게요. 앞서 봤죠? 국민의힘 32.8, 더불어민주당 42.2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3.9 이렇게 나왔습니다. 리얼미터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오늘 나온 여론조사입니다. 이 부분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 지지율을 한번 보여주시면 예. 방금 전에 김영준 교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뭐 민주당이 또 계엄적이다 또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살인자다 이런 발언은 별로 정치적인 효능이 없죠. 예. 그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정교하게 중도의 확장성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접근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이 32.8, 더불어민주당 42.2입니다. 정당 지지율도 이 전당대회 이후에 민주당이 지금 높아진 그런 결과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을 화면에 좀 보여주시면은, 그러니까 이런 야당의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상당히 선을 긋고 이건 잘못됐다라고 강하게 단호하게 지적되는 건 필요합니다만 여전히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려야 되는 건 또 과제죠. 그래도 아직 대통령 임기가 2년 8개월 남아 있는데 계속 20%대의 지지율로서 국정 동력을 얻어낼 수는 없거든요. 예. 왜냐하면 국민들이 무관심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이 된다면 4+1 개혁이 탄력을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게 대통령실도 뭐 야당에 대해서 지적할 건 지적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그러면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점수를 잘 받아낼 수 있을까? 이건 별개인 것이죠. 그래서 경제는 경제인 대로 또 지금 정치적인 현안이 놓여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걸 돌파할 수 있을까? 또는 집권 여당과 협력해서 지지율을 더 견인해낼 수 있을까?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데 지금 총선 이후에 그래도 30%대가 유지되어 왔던 게 20%대로 내려왔거든요. 이 자동응답 조사의 결과마저도. 그래서 저는 데이터를 계속해서 분석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한국 갤럽 기준으로는
35%,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목표치가 40%는 돼야 예. 남아있는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더 성공할 수 있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됐던 정당 지지율이 됐던 이게 흐름을 봐야 된다고 두 분이 계속 강조해 오셨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예. 한국갤럽 그 그래프가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예. 지난주에 대통령 국정 지도가 23%인데 예. 한국 갤럽 조사 총선- 그래픽 있으면 보여주실래요? 총선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한국갤럽이 14차례 조사를 했어요. 예, 예. 14차례 조사해서 단 한 번도 30%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예. 이 추이라는 게 그만큼 굉장히 적어 보십시오. 25, 29, 28, 예, 27, 23. 저게 4월 달까지 예. 올라가게 돼도 계속해서 20%대예요. 그렇군요. 그 더 나가서 이번 그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제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뭐냐면 네. 물론 이제 30% 아래 떨어진 것도 있지만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해서 국정 브리핑이라는 그런 행사를 했어요. 예. 그리고 4대 개혁을 포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또 뭐라 그랬습니까? 국정 브리핑을 구성하고 있는 그 세 가지 부분인데 첫 번째 부분은 정부의 성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쭉 설명을 했어요. 예, 예. 그 두 번째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이 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야당에서는 한다면 자화자찬했다고 비판했죠. 그렇다고 하면은 조사 결과를 보고 우리가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도가 20%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국민들은 더 획기적인 뭔가 변화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그거를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예.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지금 왜 추석 앞두고 응급실 그 예. 비상 응급실 대란 사태가 대란 있을 수도 있다. 지금 우려가 계속 있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연일 예. 정말 그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하죠. 예. 이런 부분 속에서 뭔가 좀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돼서 의료 갈등과 관련돼서 네. 대책이 뭐냐라는 거죠. 여기다 또 국민들은 불안하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된 거 간호사분들도 다 파업한다고 그랬었어요. 예, 근데 이게 예. 그나마 이제 해결돼서 다행히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네. 도대체 어떻게 국정을 읽고 가냐에 대한 그 대책이 없지 않느냐는 것에 대한 비판이 많기 때문에 그렇군요. 저런 조사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는 거냐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아주 짧게만 말씀드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약 한 2년 8개월 남아 있는데 네. 지금 나오는 저 지지율의 수치는 임기가 한 8개월여 남아 있는 그렇습니까? 예. 역대 이전의 다른 대통령과 물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는 지지율은 높았지만 예. 또 정권 재창출은 못했고요. 예.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의 가장 큰 보험은 정권 재창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또 대선 전에는 지방선거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을 평가하는 또 오는 또 보궐선거, 재보궐선거도 있고요. 예. 그렇다면 적어도 지지율이 높아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 해가 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예. 무엇보다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의 국정 운영도 중요하지만 아울러서 어떻게 하면 지지율을 좀 더 끌어올릴까 이 해법을 찾는 것도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야 대표회담 평가 짚어봤고요. 마지막 지지율까지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준 배재대 석좌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